남편이 남긴 종이 한 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멈.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단 하나. 그가 내 딸 또래의 젊은 여자와 그제야 알았다. 이 노버리스트. 아침 6시. 늘 그랬던 시간이었다. 몸에 배어버린 일상이 부드럽게 나를 잠에서 떼어내는 순간. 커튼 틈으로 스며든 연한 햇빛이 수십 년을 함께 보낸 침실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그때였다. 내 몸이 순간 굳어버렸다. 시트가 차갑게 느껴졌다. 무심코 옆을 보자 거기 있어야 할 온기가 그림자조차 없었다. 늘 규칙적인 숨소리, 그리고 오래된 향수와 비누 냄새가 섞인 특유의 채취가 있어야 할 자리. 그런데 그곳에는 단정히 정리된 침구와 사람의 온기가 증발해버린 텅 빈 공간만 남아있었다. 또 새벽 산책 나갔나? 나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최근 건강에 부쩍 신경을 쓰기 시작한 남편은 가끔 이렇게 해 뜨기 전 집을 나가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가시가 콕 박히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함, 이유 없는 두려움. 침대에서 내려와 잠옷의 구김을 정리하며 화장대로 시선을 옮겼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낯선 하얀 봉투가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내 화장품과 오래된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인 그 자리. 마치 여기 보라는 표식처럼 그 봉투는 고요하게 서 있었다. 봉투 위에는 익숙한 글씨체가 있었다. 오른쪽으로 살짝 올라가는 버릇이 있는 남편의 필체. 그리고 딱 한 줄, 단 한마디. 나는 심장이 크게, 너무 크게 끼는 걸 느꼈다. 손끝이 급격히 차가워졌다. 왜일까? 이걸 만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소리치는 것 같았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이 봉투를 열어버리면 나는 다시는 어제의 나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도 손은 떨리면서도 천천히 봉투로 뻗어갔다. 종이의 마른 감촉이 손끝에 닿는 순간 불길함이 더 선명해졌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자 안에서 접힌 편지 한 장이 나왔다. 그 위에도 남편의 글씨가 촘촘히 마치 오래 준비라도 한 듯 가지런히 적혀 있었다. 나는 숨을 멈추고 한 줄 한 줄을 눈으로 따라갔다. 가은자에게 50년 동안 고마웠다. 순간 나는 아주 짧게 안도하려 했다. 고맙다니? 감사 편지인가?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내 자신을 저주하게 됐다. 그것은 감사가 아니었다. 너무 잔인해서 눈을 마주할 수 없는 결별 선언이었다. 하지만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했다. 젊은 그녀와 함께 살 거다. 나는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목에서 공기가 새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눈앞의 글자가 물처럼 흐려지며 일그러졌다. 나는 제대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화장대 모서리를 꽉 잡지 않으면 그대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런데 편지는 끝나지 않았다. 마치 나에게 손질 틈조차 주지 않겠다는 듯 끝까지 나를 찌르는 문장들이 이어졌다. 이혼 서류는 테이블 위에 두겠다. 사인해서 구청에 보내줘라. 돈은 정확히 반씩 나누자. 그걸로 이해해줬으면 한다. 안녕? 안녕? 그 두 글자를 읽는 순간 내 무릎에서 힘이 풀렸다. 나는 푹 꺼지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 쥔 편지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마치 우리 50년이 종이장 하나처럼 가볍게 흩어져 버린 듯 보였다. 75살 남편이 38살이나 어린 여자와 도망친다. 낮드라마에서도 너무 뻔하다고 욕먹을 이야기. 그런데 그 참담한 여주인공이 지금 바로 나라고? 햇살이 사정없이 쏟아지는 침실에서 나는 바닥에 떨어진 하얀 편지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충격과 굴욕이 너무 커서 감정이라는 것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50년이었다. 내 인생의 거의 전부를 나는 그 남자에게 바쳤다. 아이 둘을 키웠고 남편을 뒷바라지했고 이 집을 지켰다. 그런데 그 결말이 종이 한 장으로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거라고? 그게 내 50년의 대가라고.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하지만 가슴에서 올라오는 건 슬픔이 아니었다. 더 검고 더 뜨겁고
뱃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무거운 감정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조용한 침실에 낮고 굵은 목소리를 떨어뜨렸다. 그래, 그런 거였구나, 당신.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절망과는 다른 불꽃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아주 차갑고 아주 선명한 불꽃. 사실 나는 반년 전부터 이날이 오리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으니까. 남편의 배신은 결코 갑작스럽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조짐은 반년 전부터 물 위에 번지는 잔물결처럼 우리의 평온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잠식하고 있었다. 다만 그때의 나는 그 물결의 중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나는 그 흔들림을 나이 탓이겠지 하며 애써 넘겨버렸을 뿐이다. 모든 시작은 이웃집 박미영 씨와의 사소한 대화였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가은자 씨, 남편분 요즘 뭔가 젊어진 것 같지 않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순순히 기뻐했다. 그래요? 벌써 75인데요? 할겸손한 척했지만 입가가 풀리는 걸 막을 수 없었다. 사실 남편 박정호는 변하고 있었다. 눈에 띄게. 먼저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졌다. 예전엔 머리카락이 삐죽 솟아도 신경 하나 안 쓰고 나가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매일 아침빛과 드라이기를 들고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욕실에서 화학약품 같은 톡 쏘는 냄새가 나더니 남편 머리가 까마귀처럼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 내가 놀라서 묻자 남편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나이 들어도 겉모습은 좀 챙겨야지. 그게 다가 아니었다. 한 번도 입지 않던 이탈리아품 재킷을 사오고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산 듯한 고급 코롱향을 몸에 풍기기 시작했다. 그 향이 내 코끝을 스칠 때마다 나는 남편이 아닌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것 같은 이상한 이질감을 느꼈다. 주말마다 외출이 잦아진 것도 그때부터였다. 오늘은 골프 모임이야. 내일은 옛 직장 동창회 준비 모임이 있어. 핑계는 매번 달랐자지만 이상하게도 출발하는 모습은 늘 같았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젊은 층용 캐주얼 셔츠를 꺼내 입고 새 가죽 구두를 신고 괜히 들뜬 표정으로 나가곤 했다. 나는 그 등을 바라보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손에서 놓지 않게 된 스마트폰. 내가 화면을 보려 하면 마치 뱀이라도 만진 듯 손을 확 빼버렸다. 어느 날 갑자기 잠금 비밀번호까지 설정되어 있었다. 작은 가시가 하나, 또 하나, 내 마음에 박혔다. 하지만 나는 계속 외면했다. 50년을 믿어온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오래 산 부부란 원래 이런 거라고, 내가 예민한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다. 하지만 3개월 전 나는 보고 말았다. 절대 보면 안 되는 잔혹한 현실을. 그날은 치과 정기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역 앞 큰 길을 걷다 새로 생긴 유리창 카페가 눈에 들어왔다. 오후에 부드러운 햇살이 카페 안을 채우고 사람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무심히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발이 땅에 붙은 듯 멈춰섰다. 유리 너머 창가 자리에 남편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길고 윤기 나는 검은 머리, 선명한 빨간 립스틱, 몸에 딱 붙는 원피스, 누가 봐도 38쯤. 미니스커트 아래로 뻗은 하얗고 가는 다리가 이상할 정도로 눈에 박혔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장면이었다.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다. 그리고 뭔가를 열정적으로 속삭이고 있었다. 그 얼굴, 그 표정에 나는 숨을 삼켰다. 결혼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에게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다. 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눈을 반짝이며 녹아내릴 듯 달콤한 얼굴로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는 킥킥 웃으며 남편의 팔에 몸을 기대고 다정하게 붙어앉아 애교를 부렸다. 그 친밀함은 누가 봐도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 내 심장은 얼음물에 잠긴 것처럼 차가워졌다. 머릿속에서는 킹 하는 이명이 울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근처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바라봤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행복한 옆모습이 깨진 거울처럼 내 눈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그때였다.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진 건 그 순간부터였다. 50년 동안 쌓아올린 신뢰도, 애정도, 추억도 발밑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 나는 카페 유리창 너머에서 남편을 남편으로 보지 못하게 됐다. 그 얼굴은 내가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눈을 반짝이며 젊은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늙은 남자. 그 장면은 내 망막에 화인처럼 박혔다. 하지만 그날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저녁에 들어왔을 때 나는 평소처럼 말했다.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다. 칼질도 했고 국도 끓였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얼어붙은 폭풍이 미친 듯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TV 소리만 울리는 공간에서 나는 젓가락을 쥔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다. 손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정확히 그의 심장을 찔러보았다. 여보, 오늘 역 앞에 계셨죠? 된장국을 뜨던 남편의 손이 딱 멈췄다. 정말 찰나였다. 그러나 그 찰나에 그의 눈동자에 스친 당황의 색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평정심을 되찾은 듯 어깨를 으쓱하며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다. 응? 은행에 좀 볼 일이 있었지. 그게 왜? 너무도 가벼운 거짓말. 내 얼굴을 똑바로 보고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뱉어낸 말. 그 말은 내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의 조각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 앞에 있는 이 남자가 정말 내가 사랑했던 남자인가? 나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추궁하면 그는 더 많은 거짓말을 쌓아올릴 거다. 그건 의미가 없다. 그 순간 내 안에서 깊은 금이 가며 슬픔과 절망과 함께 차가운 무언가가 흘러들어왔다. 그것은 각오라는 이름의 납덩이 같은 감정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이 남자에게 기대어 살 수 없다. 이 배신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없다. 울며 매달리는 비참한 아내로 끝날 생각도 없다. 그날 밤부터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무에게도 들키면 안 된다. 조용하고 치밀하게. 마치 전쟁 준비처럼. 다음 날 오전 나는 수화기를 꼭 쥐고 도쿄에 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일 낮에 내가 전화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역시나 아들은 놀란 목소리로 받았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만들었다. 상담할 게 좀 있어서 혹시 너 아는 사람 중에 실력 좋은 변호사님 아는 분 있니? 변호사? 왜? 무슨 문제 생긴 거야?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스며들었다. 가슴이 콕 아팠다. 솔직히 말하면 이 착한 아이는 당장 달려와 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이건 내 싸움이다. 내 인생을 내가 되찾는 싸움. 아이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아니야, 내 일은 아니고 아는 분이 상속 문제로 좀 다툼이 있어서 믿을 만한 분을 찾는데 나도 알았다. 너무 티나는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아들은 다행히 그 말을 믿어주는 듯 했다. 그런 거면 대학 동기 중에 한 명 있어. 김유나라는 분인데 여성 변호사고 특히 이혼이랑 상속 쪽에 강하다고 들었어. 소개해줄까? 그 순간 아들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오자 내 심장이 크게 쿵 내려앉았다. 마치 내 마음을 들여다본 듯해서 숨이 막혔다. 방쿠, 부탁할게. 며칠 뒤 나는 소개받은 김유나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무겁고 고급스러운 나무 문을 열자 조용하고 정돈된 공기가 나를 맞았다. 응접실로 안내받아 앉아있으니 잠시 후 한 여성이 들어왔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지적이고 침착한 분위기의 변호사였다. 박가원자님 맞으시죠? 전화로는 지인분의 상속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부드럽지만 모든 걸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 그 눈을 마주한 순간 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나는 입을 열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사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유나 변호사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군요. 그녀는 내 앞에 놓인 차를 한 모금 마시라고 손짓했다.
그 차분한 태도 덕분에 탱탱하게 굳어있던 내 마음이 아주 조금 녹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반년 전부터 남편이 달라진 이야기, 그리고 역앞 카페에서 목격한 장면까지 쌓아둔 것을 터트리듯 말하기 시작했다. 말을 하다 보니 억눌러 두었던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내가 그렇게 울고 있는데도 변호사는 동정이나 감정으로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사실을 확인하듯 냉정하고 정확하게 물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박가은자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질문에 나는 눈물을 닦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남편을 사회적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합법적으로, 철저하게. 내 말에 김유나 변호사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 각오의 깊이를 재는 듯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렇게 하려면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한 소씩 두어야 해요. 이건 전쟁입니다. 박가은자님, 각오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내 수면 아래 전쟁이 시작됐다. 김유나 변호사의 첫 지시는 재산 보전이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크니 먼저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라는 것이다. 그녀는 말했다. 먼저 지금 가진 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 보험, 주식, 부동산, 전부요. 증거는 조용히 확보하세요. 그날 밤 나는 마치 스파이 영화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남편이 언제나처럼 코를 골며 깊게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는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왔다. 목적지는 1층 서재. 남편이 자기 영역이라며 내가 들어가는 걸 달가워하지 않던 곳. 나는 불을 켜지 않았다. 스마트폰 라이트만 켠 채 숨을 죽이고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열었다. 찾는 것들은 맨 안쪽에 숨기듯 들어있었다. 예금 통장, 주식 관련 서류, 보험 계약서. 우리의 50년이 기록된 종이들. 나는 한 장 한 장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었다. 찰칵하는 작은 셔터터 소리가 고요한 집 안에서 너무 크게 울리는 것 같아 나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다. 손끝이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만약 지금 남편이 깬다면 모든 게 끝이다. 그 공포와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런데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건 나를 지키기 위한 의식이었다.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준비였다. 모든 서류를 다 찍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랍을 닫는 순간 나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다음 임무는 행동 기록이었다. 김유나 변호사가 준 노트에 나는 남편의 행동을 감정 없이 기록하기 시작했다. 10월 15일 화요일 맑음 오후 2시 도서관 간다고 외출. 그러나 역앞 도서관은 공사로 폐쇄 중. 귀가 후 새 셔츠 냄새. 10월 20일 일요일 비 골프 모임이라며 외출. 골프백은 현관에 그대로. 실온 27일 일요일 맑음 카드 명세서 확인.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결제. 42,000엔 2인분으로 추정. 나는 사실만 적었다. 감정을 지우고 객관적으로. 하지만 펜을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갔고 글씨는 분노로 흔들렸다. 마음이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내 심장을 가장 깊게 찌른 기록은 11월 3일이었다. 그날은 내 72번째 생일. 남편은 축하한다 한마디도 없이 말했다. 대학교 동창회가 있어서 오늘은 외박할게. 나는 하루 종일 혼자였다. 아들과 딸의 축하 전화에는 일부러 밝게 웃으며 받았다. 그런데 며칠 뒤 카드 명세서를 확인한 순간 내 눈앞이 붉게 타올랐다. 11월 3일 도심 고급 호텔 숙박비 내 생일에 7. 남편은 그 젊은 여자와 호텔에서 밤을 보냈다. 나는 노트로 움켜쥐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용서하지 않아. 절대 용서하지 않아.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나에게 명령했다. 침착해. 감정대로 움직이면 전부 물거품이 된다. 그리고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김유나 변호사가 조용히 적어준 한 곳의 전화번호를 눌러 적었다.
박태수 탐정사무소. 이제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수면이 준비는 끝났다. 이제는 적의 심장에 칼끝을 들이밀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한다. 나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박태수 탐정사무소입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최대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의 불륜 조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 경험이 밴 확신에 찬 목소리가 돌아왔다. 각오가 되어 계신 것 같군요. 걱정 마십시오.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며칠 뒤 나는 작은 탐정사무소를 찾았다. 사무소장은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인 남자였다. 수많은 인간 군상을 봐온 사람 특유의 눈빛. 그는 내 눈을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허영, 젊은 여자, 그리고 돈. 하지만 가장 잔인한 결말로 끝나죠. 나는 준비해간 현금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30만 엔. 연금 생활자인 나에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였다.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돈은 상관없어요. 전부 잃게 만들어주세요. 진실을. 그는 남편의 사진, 차량 번호, 자주 쓰는 핑계, 내가 적어둔 행동 기록을 빠르게 훑어보더니 말했다. 좋습니다. 맡기시죠. 그날부터 지옥 같은 3주가 시작됐다.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탐정의 카메라가 그의 배신을 기록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포착하고 있을까? 기대와 공포가 뒤섞여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전화가 왔다.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인께는 꽤 충격적인 내용일 겁니다. 탐정사무소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갈색 파일이 놓여 있었다. 그 무게가 마치 내 인생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나는 침을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숨이 멎었다. 사진 속에는 남편의 차가 인근 도시의 허름한 러그호텔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 날짜와 시간, 평일 오후 2시 15분. 다음 장에는 호텔 입구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조금 구부정한 어깨, 백발이 섞인 머리, 분명 남편이었다. 그리고 그의 팔에 밀착해 걷는 젊은 여자. 역 앞 카페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다. 손을 잡고 있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하지만 나는 페이지를 넘기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마치 스스로 지옥의 문을 끝까지 열어야만 하는 사람처럼. 다음 사진. 호텔에서 나오는 두 사람. 시간은 오후 4시 30분. 2시간 이상. 그 여자는 남편의 팔에 몸을 기대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너무도 행복한 얼굴. 그 웃음이 미워서 눈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게 내 남편의 진짜 얼굴이었다. 50년의 결혼 생활이 도착한 종착지. 사진은 계속됐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백화점에서의 쇼핑, 공원에서의 키스. 그가 그 여자에게 보여주던 표정은 내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달콤하고 느슨하고 만족한 남자의 얼굴. 나는 이 남자를 50년 동안 도대체 무엇으로 알고 살았던 걸까? 마지막 장에는 여자의 신원조사 보고서가 있었다. 상대 여성의 이름은 강마리, 38세. 직업은 은자클럽 호스티스입니다. 38세. 내 딸보다도 어렸다. 탐정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 여러 명의 부유한 고령 남성과 관계를 맺고 상당한 금액을 받아낸 전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애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결혼 사기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 말은 내 의식을 강하게 후려쳤다. 아, 그렇구나. 사랑이 아니었다. 남편은 사랑받고 있던 게 아니었다. 이용당하고 속고 남은 뼈까지 빨아먹힐 상황이었던 것이다. 분노, 슬픔, 절망, 그리고 연민까지. 모든 감정이 소용돌이 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감정의 중심에는 또렷한 냉정함이 있었다. 보고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엘레멘터스 대화 녹음도 있습니다. 들으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었다. 스피커에서 노이즈가 흐른 뒤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알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집에서의 무뚝뚝한 톤이 아닌 비위 맞추듯 끈적거리는 음성. 마리아, 정말 사랑해. 아내랑은 반드시 정리할게. 여자의 웃음소리, 애교 섞인 목소리. 정말요? 그럼 나 언제까지나 숨어 지내는 여자는 싫어요. 걱정 마. 나한테는 숨겨둔 재산도 있어. 집도 팔면 꽤 돼. 우리 둘이 해외 가서 살자. 숨겨둔 재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 몰래 숨겨온 돈. 그리고 그것을 이 여자에게 바칠 생각이었다니. 얼마나 있는데요? 5천만 엔 정도? 아버지한테 몰래 상속받은 땅 판 돈이야. 5천만 엔. 철내가 평생 절약하며 급식조리원으로 일하며 한 푼 한 푼 모은 돈은 무엇이었나? 녹음이 끝났을 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충분합니다. 아니, 넘칠 정도네요. 사무소를 나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섰을 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뱃속 깊은 곳에서 강철 같은 결의가 차올랐다. 나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증거가 다 모였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김유나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하셨어요. 그럼 바로 다음 수로 들어가죠. 그 순간 내 복수의 막은 조용히 더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탐정사무소에서 받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고 다시 김유나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다.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신기하게도 머리는 맑았다. 감정은 이미 정리된 뒤였다. 남아있는 것은 오직 순서와 타이밍뿐이었다. 김유나 변호사는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사진, 시간표, 카드 사용 내역, 녹취 요약본까지.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잠시 멈춰 생각했고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다. 증거로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특히 숨겨진 재산에 대한 발언 녹취. 이건 결정타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는 않았다. 그저 확인이었다. 이 싸움에서 나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는. 이제부터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김유나 변호사는 안경 너머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남편분은 조만간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을 빼돌리거나 집을 정리하려고 하겠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묶어야 해요. 그녀가 내민 서류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재산 보전 처분 신청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남편분 명의의 예금 계좌, 부동산, 그리고 의심되는 숨겨진 자산까지. 법원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당신 동의 없이는 단 한 푼도 움직일 수 없어요. 순간 심장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다는 실감이 들었다.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진행해주세요. 내 목소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차분했다. 그날 오후부터 우리는 말 그대로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 나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했고 김유나 변호사는 그것을 법적 문장으로 재구성했다. 감정이 배제된 문장들. 그러나 그 안에는 50년의 배신과 기만이 압축되어 있었다. 며칠 뒤 우리는 가정법원의 문을 통과했다. 조용한 복도, 낮은 발걸음 소리,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울렸다. 판사는 제출된 자료를 무표정하게 읽어 내려갔다. 사진, 녹취, 요약, 금융기록.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판사가 고개를 들었다. 제출된 증거로 보아 채무자, 남편, 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합니다. 그 한마디가 내 귀에 닿는 순간 나는 주먹에 들어가 있던 힘이 스르르 빠지는 걸 느꼈다. 김유나 변호사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 시작이에요. 상대는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이틀 뒤 아침 집 전화가 울렸다. 소화기 너머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는 이미 평소의 그것이 아니었다. 숨이 가쁘고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소리. 가은자,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은행에서 돈이 안 빠져 계좌가 묶였대. 나는 식탁에 앉아 차가 식어가는 커피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나럴 리가요. 무슨 착오겠죠. 모르는 척하지 마. 그가 소리를 질렀다. 너 변호사 붙였지?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아직도 내가 예전의 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울며 매달리고 설명을 구하고 용서를 구할 여자. 상의를 할 필요는 없었어요. 나는 차분히 말했다. 당신이 이미 모든 걸 혼자 결정해버렸으니까.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낮게 거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코스트 여자는 그냥 잠깐이었어. 장난이었어. 네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50년의 결혼을 장난이라 부르는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장난치고는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이 들었네요. 그리고 5천만 엔. 그건 장난이 아니죠. 그 순간 그의 숨이 멎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도 전해졌다. 이걱스 어떡해. 네그리전도 있고 사진도 있어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법원도 이미 다 봤고요. 긴 침묵. 느낄 수 있었다. 가은자, 제발.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 50년이야. 생각해봐.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 묻혀있던 감정이 잠깐 꿈틀거렸다. 그러나 그것은 연민이 아니라 마지막 확인이었다. 에레멘토서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50년이니까.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은 이미 끝났다. 이제 남은 건 결과뿐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집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창밖에서는 이웃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다음 장면이 다가오고 있었다. 남편은 분명 집을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가 떠난 뒤에야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 예감은 정확했다. 며칠 뒤 이른 아침, 집안에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천히 눈을 떴다.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 옷장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 여행 가방에 지퍼가 끌리는 낮고 긴 소리. 그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불을 켜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이불 속에서 모든 소리를 들었다. 그가 일부러 기척을 죽이려 애쓰는 것도 느껴졌다. 마치 죄인이 되는 순간을 최대한 늦추려는 사람처럼. 잠시 후 침실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문을 열까 말까. 그 망설임이 공기처럼 전해졌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내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그제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침실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침대 옆, 늘 그가 놓던 안경과 시계가 사라진 자리만 텅 비어 있었다. 이 집에서 50년을 차지하던 한 사람의 흔적이 그렇게 조용히 지워졌다. 드레서 위에는 예상대로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처음 그날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나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봉투를 열지 않아도 내용은 짐작할 수 있었다. 이혼 서류, 변명, 그리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몇 줄의 문장. 나는 그것을 그대로 두었다. 이제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다. 대신 나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선생님,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김유나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예상대로군요. 잘하셨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절대 서류에 서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바로 은행으로 가세요. 나는 이미 준비해둔 외출복을 입고 집을 나섰다. 거울 속에 나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다. 예전의 나와는 달랐다. 누군가의 선택에 휘둘리는 얼굴이 아니었다. 은행으로 가는 길, 놀랍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이미 머릿속에서 여러 번 리허설을 마친 장면들이었다. 김유나 변호사와 함께 짜놓은 각본. 나는 그 결말을 알고 있는 유일한 관객이었다. 창고 앞에 섰을 때 젊은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미소 지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남편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또박또박 말했다.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조작하다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고객님, 현재 해당 계좌는 법원의 명령으로 일부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했지만 다시 화면을 보며 설명을 이어갔다. 오늘 아침 일찍 남편분께서 전액 출금을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조치로 인해 주계좌의 절반인 1,500만 엔만 인출 가능하셨습니다. 역시나 모든 것이 예상대로였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요? 현재 동결 상태입니다. 고객님의 동의 없이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조용한 확신이 완성됐다. 그가 손에 쥔 돈은 그 여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은행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유난히 파란 하늘. 숨을 크게 들이마시자 차가운 공기가 폐에 깊숙이 들어왔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다. 그리고 그 여자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전화는 그날 오후에 왔다. 휴대전화 화면에 그의 이름이 떴다. 나는 잠시 바라보다가 스피커 모드로 전환했다. 가은자, 제발 좀 받았으면 좋겠다. 목소리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은행에서 전부 막혔어. 마리는 전화도 안 받아.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고 말했다. 방클할 줄 알았어요. 가은자, 나 정말 몰랐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아니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고도 선택한 거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의 질문은 더 이상 내 몫이 아니었다. 난 당신이 생각할 문제예요. 네 삶 나는 이미 내 인생을 선택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분노도 환희도 없었다. 다만 하나의 시대가 끝났다는 감각만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해가 기울 무렵 집 안으로 긴 그림자가 들어왔다. 낮 동안 몇 통의 부재중 전화가 더 찍혀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다. 이미 들을 말은 다 들었고 해야 할 일도 정해져 있었다. 초인종이 울린 것은 그날 저녁이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인터폰 화면을 켰다. 화면 속에는 남편이 서 있었다. 며칠 사이에 사람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단정하던 머리는 흐트러졌고 늘 신경 쓰던 자켓은 구겨진 채였다.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인터폰을 통해 조용히 말했다. 무슨 일이죠?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가은자, 잠깐만 이야기하자, 제발. 할 이야기는 이미 다 끝났어요. 아니야, 아직 남아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리가 날 버렸어. 그 말이 나올 줄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돈이 없다는 걸 알자마자 연락이 끊겼어. 그는 거의 울먹였다. 전화도, 메시지도, 전부. 긴 침묵. 긴 침묵 속에서 나는 그가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깨달음은 언제나 너무 늦게 온다. 엘레멘토서요? 내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담담했다. 돌아오고 싶어.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다시 예전처럼 살자. 내가 다 잘못했어. 그 순간 나는 문 뒤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분노가 아니라 수많은 장면들이었다. 아이들을 키우던 날들,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우던 순간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삼켰던 말들. 50년의 시간.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시간은 이미 끝났다는 것. 예전은 돌아오지 않아요. 나는 또렷하게 말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할 생각도 없어요. 가은자. 그의 목소리가 무너졌다.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아니요.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당신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마주하고 있을 뿐이에요. 잠시 후 그의 그림자가 화면에서 흔들렸다. 아마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확인하지 않았다.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집은 이제 제 집이에요. 인터폰을 끄자 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심장이 요동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오래 묶여있던 끈이 풀린 것처럼 숨이 깊어졌다. 그날 밤 김유나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상대방이 조정 요청을 해왔습니다. 유리한 조건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네, 원칙대로 진행해주세요. 며칠 뒤 조정일이 잡혔다. 법원 대기실에서 나는 남편과 마주 앉았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이미 내 시선은 그를 지나 내 앞에 놓인 시간으로 향하고 있었다. 조정위원은 서류를 보며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내분의 요구가 법적으로 매우 타당합니다. 재산은 현 상태 유지, 별거, 월 생활비 지급. 남편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동의는 선택이 아니라 결과였다. 조정이 끝났을 때 나는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울부짖지도 않는다. 그저 질서처럼 제자리를 찾아갈 뿐이다. 그리고 그 질서의 한가운데에 나는 다시 나 자신으로 서 있었다. 조정이 끝난 뒤 계절은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아침마다 창을 열면 차가운 공기 속에 은은한 향이 섞여 들어왔다. 마당 한쪽에 심어두었던 금목서가 어느새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이다. 달콤하면서도 차분한 향기. 나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시간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남편은 약속대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별거. 그것이 우리 관계의 새로운 형태였다. 그는 부모가 돌아가신 뒤 비어있던 자신의 본가에서 혼자 지내기 시작했다. 김유나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합의서에는 명확한 조건이 적혀 있었다. 재산은 그대로 유지, 주거 이전은 금지, 그리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생활비를 송금할 것. 그는 한 번도 조건을 어기지 않았다. 아마 어길 수 없었을 것이다. 그에게 남아있는 선택지는 이미 많지 않았다. 한 달에 한 번 그는 이 집에 와서 나와 함께 식사를 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식탁 맞은편에 앉은 그는 마치 남의 집 손님처럼 등을 굽히고 있었다. 예전처럼 텔레비전을 켜지도 않았고 술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다. 그저 내가 차린 음식을 말없이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늘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그가 문을 나설 때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도 않았다. 연민도 분노도 아닌 아주 담백한 거리감만이 남아있었다. 이상하게도 내 삶은 그 이후부터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굳이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의 기분을 맞추지 않아도 됐다. 나는 오래전부터 미뤄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밝은색 옷들, 젊은 날 읽다 말았던 책들, 그리고 언젠가 하자며 넘겨두었던 생각들. 그중 하나가 동네 주민센터에 붙어있던 작은 전단지였다. 요리교실 수강생 모집, 전 급식조리원의 집밥 노하우 전수.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강사가 되어 있었다. 처음 수업날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입을 여는 순간 이상하게도 말이 술술 나왔다. 수십 년 동안 수천 끼의 밥을 지어온 손과 기억이 자연스럽게 나를 이끌었다. 특별한 재료는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수업이 끝났을 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음식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어릴 때 엄마가 해주던 밥 같아요. 그 말에 가슴 한가운데가 따뜻해졌다.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나로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감각.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쁨이었다. 어느 날 딸 미영이 아이를 데리고 놀러왔다. 주방에서 함께 음식을 하다 말고 딸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 요즘 얼굴이 달라졌어. 어디가? 글쎄, 예전보다 훨씬 밝아 젊어 보이기도 하고. 나는 웃어 넘겼지만 거울 앞에 섰을 때 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다. 얼굴의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 대신 확신이, 체념 대신 여유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남편에게서 가끔 전화가 오기도 했다. 대부분은 안부였다. 요즘 잘 지내나? 네, 잘 지내요. 그렇구나. 짧은 대화. 더 이상 할 말도 해야 할 말도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의 흔적은 남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거리였다. 나는 알게 되었다.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데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자시 세우는 순간 완성된다는 걸. 그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갈 뿐이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 별거를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나자 내 일상은 완전히 다른 리듬을 갖게 되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일들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니었다. 전부 나를 위한 선택이었다. 요리교실은 점점 자리를 잡았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수강문의가 늘어났다. 결국 주 2회 수업을 열게 되었고 명단은 늘 대기자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 호칭이 처음엔 낯설었다. 그러나 곧 그 말 속에 담긴 존중과 신뢰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게 되었다. 선생님, 이 반찬 레시피 적어도 될까요? 이 양념 비율이 정말 딱 좋아요. 집에서 해봤는데 남편이 너무 맛있다고 했어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내가 걸어온 시간 자체가 이미 답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상담 모임에 나오던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녀는 오랫동안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침묵해온 사람이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담담해질 수 있었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담담해진 게 아니라 더 이상 나를 속이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 말에 그녀는 한참을 울었다. 그날 이후로 모임에 오는 여성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변호사를 찾았고 누군가는 별거를 선택했다. 또 누군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적어도 자기 마음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 선택들에는 옳고 그름이 없었다. 중요한 건 더 이상 두려움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남편에게서 마지막으로 전화가 온 날은 초겨울의 저녁이었다. 밖에는 가늘게 비가 내리고 있었다. 카즈코, 아니 당신.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질문은 나에게 할 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방쿠, 그렇겠지.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통화였다. 그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허전하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에서 충분히 작별을 끝낸 뒤였기 때문이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요리교실 수강생들과 함께 작은 여행을 떠났다. 하룻밤을 묵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곳에서 나는 오래전 잊고 지냈던 감각을 되찾았다. 웃음, 수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 밤에 창문을 열어두고 바라본 달빛 아래에서 나는 마음 깊숙이 자유를 느꼈다. 선생님 진짜 멋져요. 나중에 저도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예전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배신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던 시간이었음을. 집에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공허가 아니라 안정이었다. 나는 차를 끓이고 창가에 앉아 김이 오르는 찻잔을 바라보았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이가 아니라 용기가 그 시작을 결정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비로소 자기 편이 된다는 것을. 봄이 완전히 자리 잡은 어느 날 아침, 나는 예정보다 조금 늦게 잠에서 깼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은 부드러웠고 집 안은 고요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 서둘러 일어날 필요도 눈치를 보며 하루를 시작할 이유도 없었다.
이 평온함이 이제는 내 일상이 되었다. 그날 오후 요리교실 수강생들과 함께 작은 발표회를 열었다. 각자가 직접 만든 음식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서로의 요리를 맛보며 웃고 이야기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 대신 설렘이, 경쟁 대신 응원이 있었다. 나는 한 발짝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았다. 이 공간, 이 분위기, 이 시간, 모두가 내가 선택한 삶의 결과였다. 발표회가 끝난 뒤 한 중년 여성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저도 제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뭐든 늦은 건 없겠죠?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순간일지도 몰라요. 그 말은 상대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에게 건네는 대답이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에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다. 남편의 번호였다. 오래 고민한 흔적이 느껴지는 짧은 문장이었다. 아우스tit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했다. 나는 그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화면을 끄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이제는 용서나 분노로 관계를 정리할 필요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관계는 말없이 끝나는 것이 가장 온전한 마무리일 수도 있다는 걸 나는 배웠다. 해가 지고 집안에 어둠이 내려앉았다. 나는 조명을 켜지 않고 창가에 서서 서서히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예전의 나라면 이 시간에 불안과 외로움이 밀려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침묵 속에서도 마음은 단단했고 혼자인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거울 앞에 섰다. 주름은 여전히 있었고 세월의 흔적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 얼굴을 바라보는 내 시선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실패한 아내도 버려진 여인도 아니었다. 수많은 선택 끝에 스스로를 지켜낸 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괜찮아. 아니, 이제서야 시작이야. 삶은 어느 한순간의 배신이나 상처로 끝나지 않는다. 그 이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봄벌레 소리와 함께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한 확신이 올라왔다. 나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갈 것이다.